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우리의 국어를 주셔서 또 이것을 익히 활용하면서 의사소통을 하고 또 감정과 모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한글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빌헬름 폰 훔볼트는 언어는 세계를 보는 눈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계는 언어로 짜인 그물망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틴 하이데거는 말하기를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언어는 존재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조건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한글을 통해 존재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세계를 이해합니다. 한글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방식이 훨씬 복잡하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1443년 훈민정음 28자를 창제했을 때 세종실록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임금이 친히 음문 28자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를 본뜬 것으로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합한 연어해야 글자가 되었다. 문자, 한문, 이어 우리말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다. 글자는 간단한데도 쓰임이 무궁하니 훈민정음이라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 한글이 나를 나되게 하였고 한글로 세계의 언어를 통달할 수 있게 됐으며 글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서울 용산구 강북로 62길 삼각지역 2번 거리에 무한리필 시장 국수집이 있다고 합니다. 한 그릇에 5,000원입니다. 10년이 넘게 국수값을 2,000원으로 정해놓고 국수는 무한리필입니다. 이 국수는 진한 멸치 국물을 우려내 국수를 넣으면 훌륭한 식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집이 TV에 소개된 뒤 나이가 든 어떤 남자가 PD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합니다라고 연발하고 자신의 사연을 말했다고 합니다. 15년 전 저는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고 아내까지 저를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용산역을 배회하던 저는 식당들을 찾아다니며 끼니를 구걸했지만 찾아간 음식점마다 저를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잔뜩 독이 올라 식당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겠다고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경영하는 국수집까지 가게 된 저는 분노에 찬 모습으로 자리부터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주문도 하기 전에 국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허겁지겁 다 먹어갈 무렵 할머니는 국수 그릇을 낚고 채더니 국수와 국물을 다시 듬뿍 넣어 주었습니다. 그것을 다 먹고 난 후에 저는 국수값을 낼 돈이 없어 냅다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가게 문을 뒤따라 나온 할머니는 이렇게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냥 걸어가게, 뛰지 말고 다쳐. 배고프면 다음에 또 와. 도망가면 남자는 배려 깊은 할머니의 그 말 한마디에 그만 들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 후 남미 파라과이에 이민을 가서 성공한 그는 한국 방송사에 전화를 하면서 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부유한 집에서 곱게 자랐지만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해 자기의 이름조차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분에 넘치는 중매가 들어와 대학을 졸업한 남자로부터 청혼을 받고 결국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건축일을 하면서 사남매를 두고 암으로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어린 자식들을 키우느라 너무도 고생이 심해서 어느 날 연탄불을 피워놓고 사남매랑 죽을까 하고 결심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옆집 아줌마의 권유로 죽으려고 했던 그 연탄불에 다시다 국물을 우려낸 국물로 용산에서 국수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설익고 불어서 별로 맛이 없던 국수를 계속 노력한 끝에 밤새 끓인 특유의 다신 물로 국수 맛을 내서 새벽부터 국수를 팔았습니다. 아직도 동이 트기 전에 막노동을 하는 일꾼들과 일찍 등교를 하는 학생들과 외출이나 휴가를 나온 군인들이 주된 단골이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잠에서 눈을 뜨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국수가 어려운 사람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 건강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드리면서 이 기도 내용을 벽에 붙여놓고 싶은데 한글을 몰라 생각뿐이었습니다. 만약 이 할머니의 생각대로 이 훌륭한 기도문을 벽에서 붙였다면 아마도 지금쯤은 대기업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글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고작 4개의 테이블로 시작한 국수집이 조금은 넓어졌지만
궁궐같이 여기며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의 아들이 국수 가게에서 일하던 아줌마를 자가용으로 데려다 주러 갔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것입니다. 할머니는 가게 문을 잠그고 한 달, 두 달, 무려 넉 달을 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를 몰라서 문을 닫는 이유를 써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식당에 나온 할머니는 쪽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제발 가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어머니 국수 맛있게 먹고 군대 생활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준 국수 계속 먹고 싶습니다. 어머니 힘을 내세요. 옛날처럼 웃고 살아요. 가게 문 제발 여세요. 어떤 날은 3장, 어떤 날은 넉 장, 단골 손님들로부터 계속 붙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내시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쪽지를 읽어주는 학생의 말을 듣고 힘을 얻은 할머니는 그제서야 다시 국수 가게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가게는 이제 국민의 국수집으로 불려집니다. 할머니는 이 모든 것이 다 그 파라가이 사장 덕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첫 번째로 외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대통령을 모실 만한 집이 아니라 허술한 국수집입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예의범절이 바르고 규모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보고 배웠으며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행복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와 연민이라고 했습니다. 세종은 1446년 훈민정음을 반포한 뒤 해례본 서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창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 후 삼간 행실도 등을 한글로 풀어낸 은혜본이 출간되고 한자를 익히지 못한 여성들이 편지를 쓸 때 한글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인 한글의 역사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조선시대는 한글을 언문이라 불렀습니다. 나라가 쇠락기에 접어든 1894년에야 공식 문자로 인정받아 문법 등을 체계화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지만 뒤이어 닥친 일제강점기에 말살될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습니다. 1945년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 천황이 항복을 방송함으로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한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되었을 때 일본어 교육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한글은 낯설었습니다. 그러기에 문학평론가 김현등 4.19 세대로 불리는 1940년 전후 출생자들이 한글로 생각하고 글을 쓴 제1세대임을 자부한 것입니다. 오늘이 576돌 한글날입니다. 정부는 경축식 행사를 오픈합니다. 작년에 때마침 국립한글박물관이 수조의 셋째 딸 덕원공주의 자경전기를 활용해 만든 서체인 덕원공주체를 한글꼴 큰 사전 누리집에서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한글의 의미를 되새겨볼 기회로 삼을만 합니다. 중국의 경우 자기들이 만든 컴퓨터 자판을 치는 모습을 구경하게 되는데 한자가 3만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제한된 자판에 넣을 수 있을까요? 중국인들은 중국어 발음을 영어, 한어 병음으로 만들어 알파벳으로 입력한 다음에 단어마다 입력키를 눌러야 화면에서 한자로 바뀝니다. 더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같은 병음을 가진 글자가 20개 정도나 됩니다. 그 중에 맞는 한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의 인터넷 문화가 중국을 앞선 이유 중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타이핑을 많이 하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들은 한자의 획과 부수를 나열한 또 다른 자판을 이용합니다. 자판을 최대한 5번이나 눌러 글자 하나가 구성되므로 오필자형이라고도 합니다. 속도가 빠르지만 익히기가 어려워 일반인은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본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컴퓨터 자판을 보니 역시 알파벳입니다. 일본인은 세상할 때 세를 영어로 SE로 컴퓨터에 입력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각 단어가 영어 발음 표기에 맞게 입력되어야 화면에서 가나로 바뀝니다. 문장마다 한문이 있어서 쉼 없이 한문 변화를 해줘야 하므로 속도가 더딥니다. 일본어는 102개의 가나를 자판에 올려 가나로 입력하는 방법도 있지만 익숙해지기 어려워 이용도가 낮습니다. 이러니까 인터넷 친화도가 한국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처럼 언어가 여러 가지인 국가들은 컴퓨터 입력 방식 개발부터 골치 덩어리입니다. 24개의 자음 5원만으로 자판 내에서 모든 문자 입력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한글은 하나님의 축복이자 과학을 활용한 두뇌들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낼 때 한글로 5초면 되는 문장을 중국, 일본 문자는 35초나 걸린다고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한글의 입력 속도가 7배 정도나 빠르다는 것입니다. 정보, 통신, IT 시대의 큰 경쟁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인의 부지런하고 급한 성격과 승부 근성의 한글이 디지털 문자로서 세계 정상의 경쟁력이 있는 덕분에 우리가 인터넷 강국이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글로 된 인터넷 문자 정보의 양은 세계의 몇 번째가 됩니다. 10월 9일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한글날입니다. 세종이 수백 년의 미래를 내다본 정보통신이 아니었나 하는 감탄이 생깁니다. 26개의 알파벳은 한글과 같은 소리 문자이고 조합도 쉽지만 A라도 위치에 따라 발음이 다르고 나라별로 도금이 다른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은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만 같습니다. 어휘 조합 능력도 가장 다양합니다. 소리 표현도 8,800여 개나 됩니다. 예를 들면 구린내를 이상한 냄새, 꼬릿한 냄새, 꼬리태태한 냄새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의 400여 개, 일본어의 300여 개 비교가 안 됩니다. 세계적 언어학자들은 한글이 가장 배우기 쉽고 과학적이어서 세계 문자 중 어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의 제로 상태인 세계 최저의 문맹률이 가능했고 이것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글은 발음 기관의 음성공학적 문자여서 세계의 언어를 다 표현해냅니다. 맥도날드를 중국은 마이딩로우라고 하고 일본은 마쿠도나르도라고 합니다. 이것이 네팔 등의 문자가 없는 민족에 한글로 문자를 만들어주는 운동이 추진되는 이유입니다. 외국인에게 5분만 설명하면 자신의 이름을 쓰게 할 수 있습니다. 한글은 기계적 친화력도 가장 좋아 정보통신 시대에 준비된 문자입니다. 세계화의 잠재력이 적지 않습니다. 성경까지 한글로 번역된 것은 축복 중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글 아는 성도들은 주경야독하여 읽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암송까지 하여 자신의 신앙 깃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글날을 맞이하여 세종대왕과 당시 연구한 두뇌 집필자들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자주 독립국가로서 우리나라의 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위대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글이 없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그리스도에게 감사, 성령님에게 감사하며 또 이런 훌륭한 글자를 만든 우리의 선진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글날을 맞이해서 우리나라의 언어, 곧 나의 언어, 내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내 의사를 표현하여 이해시킬 수 있는 훌륭한 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언어를 사랑하여 우리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언어를 만들지 못한 민족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게 해주시고 한글의 오묘한 그 특성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여 일상생활에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한글로 번역해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그 섭리와 뜻을 이해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애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침범하고 빼앗아가려는 악당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천군 천사들이 방패자가 되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나라가 굳건하게 서가며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는 이 나라,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는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